자, 3번. 자, 큰 대단원입니다.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파트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의 정치입니다. 자, 1번. 고대 국가의 형성. 자, 우리는 이제부터 고대 국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고대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나라를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국가를 우리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고대 국가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들만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고대 국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형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왕권이 대단히 강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을 통합하는 것을 강화시켰고, 이 사상을 통제함으로써 이 왕권을 더욱더 높이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령이라고 하는 법을 반포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율령을 각각 수용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영토가 대단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을 했기 때문에 영토가 확대되고 승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왕권은 대단히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먼저 그 흐름 순서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들으시고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보면,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먼저 태조왕을 보겠습니다. 원래 태조라고 하는 칭호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죠. 고려는 태조 왕건, 조선은 태조 이성계.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6번째 왕인 태조에게 이 태조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했죠. 주몽은 동명성왕이라고 합니다. 이 태조왕이 왜 태조왕이냐? 이 태조왕에서부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루부.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루부에서 이 고씨성을 가진 자만이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원하고자 그 첫 스타트를 끊었던 이 왕에게 국가의 건국 시적격인 태조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마지막 왕인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계르부에서 그리고 고씨성만 가진 자만이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왕위가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안정화되고 결국에 왕권이 강화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왕 때 이제 옥저를 최종적으로 정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고국천왕 때는 고구려의 전통적이었던 이 오부를 행정적인 의미의 오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부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개성적인 모습을 없애고 단순히 중앙에서 통치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부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4세기, 5세기, 6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 간의 항쟁은 끊임없이 바로 이 지역,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삼국간이 끊임없는 항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바로 이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은 그런 이로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대단히 따뜻하고, 그리고 강이 만나는 지점, 한반도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또한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점이 있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지만 그 나라의 전성기가 온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이 백제를 세웠던 온조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유역에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구려와 신라보다 이 백제가 오히려 더 먼저 전성기가 온다. 그래서 4세기는 백제 근초고왕, 그리고 5세기는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 6세기는 신라의 진흥왕,
각각 이 무렵에 바로 이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시기마다의 그런 전성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전성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전성기가 오기 전에 그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성기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 기틀을 다진 왕들은 제가 세모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세기 보시면, 4세기의 고구려는 일단 미천왕이 나옵니다. 이 미천왕은, 업적은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중국 한나라가 설치했던 그 4개의 한사군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군이 바로 낙난군입니다. 이 낙난군이라고 하는 중국 세력을 이제 미천왕 때 쫓아내면서 이제 한반도 내에는 중국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난군을 소멸하고 이 4세기 때는 이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한바탕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4세기는 이 백제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이 고국 원왕이 평양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아주 그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외우실 때는 원통하게 죽은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고국 원왕을 암기하지 마시고 4세기는 근초고왕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단히 위기인 상황에서 등장했던 소술망, 이 소술망은 화가 대단히 났지만 당장이라도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고구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고구려 내부의 정치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하기 위해서 3가지를 단행합니다. 첫 번째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두 번째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율령과 불교, 우리가 고대 국가의 특징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율령과 불교를 통해서 떨어진 왕권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 태학이라고 하는 유학교육기관을 설치해서 국가적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화된 체제를 바탕으로 드디어 광개토 대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4세기에서부터 5세기에 걸친 왕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아주 넓혔던 그런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주로 저 북쪽의 만주 지역으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만주 지역으로 주로 진출을 많이 했었고, 자, 이 당시에 조금 볼만한 게 어떤 것이 있냐.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 자, 이 신라 수도인 경주에 백제와 가야와 외, 이 외가 중심이 돼서 백제와 가야 이 외의 연합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신라 수도인 경주를 공략을 해옵니다. 근데 이때 신라의 왕은 뇌물마리간이었는데, 이 뇌물마리간은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립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국가 성장 속도가 대단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공격으로 대단히 위기에 처했던 나라가 신라인데, 이 신라는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뇌물마리간은 당시 고구려에 있는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마리간이 SOS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이 이 SOS에 응답을 해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제와 가야의 외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 광개토 대왕이 물리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제 신라의 수도에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라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한다. 내정 간섭. 이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뭐냐? 바로 호명 그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명 그릇. 자, 호명 그릇. 이 그릇 뒷면을 보면 광개토 대왕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세기,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세기 장수왕 같은 경우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유는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한 바로 남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바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의 결과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제 동맹.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삼국 간의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는 지금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백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5세기 장수왕이 남진 정책이 시작되면서 이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깨지고 백제와 신라가 이제 동맹을 맺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 그래서 장수왕이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때 한강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게 된 거죠. 그래서 한성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한반도의 충주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이 세웠던 비석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이것은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죽은 왕이 바로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은 바로 이때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백제는 수도인 한성을 점령당하고 수도를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는 또 볼만한 게 외교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중국이 이 북조와 이 남조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분열되어 있는 중국 세력을 이용해서 장수왕 같은 경우는 북조와 남조 모두 교류를 하는 다면 외교를 실시했습니다. 요거까지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을 안정적으로 닦았기 때문에 장수왕 같은 경우는 마음 놓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장수왕이고요. 자, 장수왕 때 나라가 최극 성장을 이룬 이후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하얀 곡선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 때는 귀족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하는 귀족 연합 정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왕권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족 연합 정권에서 마지막에 권력을 잡고 그거를 뒤흔들었던 자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연개소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를 먼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이 부분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던 국가입니다. 그 체제를 닦았던 왕이 바로 이 고이왕인데요. 고이왕 같은 경우는 바로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다질 때 율령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소수림왕도 마찬가지로 율령을 반포했었죠. 그래서 이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면서 어떤 걸 만들었냐? 16관등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6관등제. 이것은 관리들의 등급을 16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체계를 만들었고 이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관리들의 옷 색깔까지 정했습니다. 이걸 관복제라고 했습니다. 이걸 관복제. 그래서 관리들의 옷까지 제정했다. 그래서 관등제와 관복제를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4세기 백제의 전승을 이끌었고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그 지도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단히 조금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백제 수도인 한성을 기점으로 해서 옛 마한 지역, 우리가 마한, 진안, 변한 공부할 때 그 마한 지역을 모조리 공략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요서 지역, 그리고 산둥반도,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활발하게 해외 진출과 교류를 했던 왕이 이 근초고왕이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해외 진출이 되게 활발했던 그런 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초고왕을 생각하면 이 외의 왕에게 줬던 칼이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칠지도가 있죠. 칠지도. 그래서 이 칠지도는 당시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알려주는 또 상징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5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구려 전성기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세를 띠고 이때 계로왕이 전사를 한 이후에 백제는 방어를 하기 좋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진 정책에 따라서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때 5세기의 백제 동성왕 같은 경우는 신라와의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 그래서 신라 왕족과 백제 귀족들끼리의 이런 결혼을 맺으면서 이런 나제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맺는 형세를 띠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략 결혼, 두 나라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결혼 동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위험은 항상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무령왕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무령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웅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공주 지역인데 대단히 그 주변이 산지 지형으로 되어 있는 분지 지형입니다. 여기는 외적의 방어에는 대단히 편리하지만 뻗어져 나가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 바로 이 공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령왕이 지금 수도를 지금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지금 백제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간 거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무령왕 같은 경우는 지금 왕권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무령왕은 본인의 왕권을 지금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22 담로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에 왕족들을 대대적으로 파견을 합니다. 이거는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 무령왕의 자구책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왕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웅진에서 탈피하여 수도를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 사비는 지금의 충청도 부여 지역입니다. 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우리가 진짜 부여다. 남부여라고 국호를 바꿉니다. 우리가 진짜 남쪽에 있는 부여다. 그래서 남부여라는 국호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제도 22부로 관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제 성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옛 백제의 첫 출발지였던 이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성왕과 이 진흥왕이 연합을 해서 바로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성왕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한강에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이 성왕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백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이 한강 하류,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의해서 한강유역을 둘 다 뺏게 되는데 이 두 한강 상류와 하류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 땅은 바로 한강 상류가 아니라 하류겠죠. 하류를 차지해야지만 중국과 교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왕이 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나제 동맹을 깨뜨리고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진흥왕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불만을 품고 성왕은 진흥왕을 바로 또 공격하게 되죠. 이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인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 성왕은 안타깝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백제가 끝났고요. 이제 신라로 가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는 아무 왕도 안 썼는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던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가 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박씨와 석씨와 김씨 이 세 개의 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삼성교립이라고 했습니다. 삼성교립.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왕권이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고 이 당시에 여러 왕령이 있었는데 이사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사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빨이 가장 많은 사람, 이건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가장 우두머리로 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4세기 이르러서 이 뇌물마립간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뇌물마립간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 광개토 대왕의 힘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고, 이 뇌물마립간 같은 경우는 이 광개토 대왕의 후원으로 이제 김씨만이 독점적으로 신라 사회에서 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개토 대왕의 백이 있었던 거죠. 후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연장자를 뜻했던 이사금에서 왕의 칭호도 마립간. 이 마립간이라는 뜻은 아주 대수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6세기를 맞습니다. 자, 6세기는 바로 신라의 전성기이고, 신라는 기틀을 다진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자, 두 명을 먼저 보시면요. 지증왕이 있습니다. 지증왕 같은 경우는 자,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에서 이제 왕이라는 칭호로 바뀌게 되고요. 나라의 이름도 매일매일 새롭게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신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요.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벌 합니다. 우산국 정벌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사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우경을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기 때문에 전에 없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면, 정치적인 면까지 다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세기는 시작은 좀 늦었지만 신라가 본격적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단계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버풍왕 때 일들은 바로 이때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풍왕 때는 골품제라고 하는 이 뼈에도 품계가 있다. 클래스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이 버풍왕 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야 지역인 이 금관가야라고 있습니다. 금관가야를 이 버풍왕 때 최종적으로 정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를 정복시켰고요. 자, 진흥왕 때는 영토 확장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아까 봤지만 성왕과 동맹을 깨뜨리고 한강경을 장악했죠. 그래서 진흥왕 하면 일단 비석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양 지역을 점령하고 단양 적성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왕이 영토를 점령한 이후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을 확인했다는 뜻에서 순수비라고 합니다. 순수비. 그래서 이 4개의 순수비를 진흥왕은 직접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다양한 영토 확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바로 진흥왕은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화랑도라고 하는 거는 신라 사회에서 청소년 집단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무술훈련도 하고 이런 집단을 화랑도라고 했습니다. 화랑도. 그래서 화랑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가야 지역의 대가야를 공격해서 대가야마저 정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각 시기마다 그 나라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보시고요. 기틀을 다졌던 왕까지 함께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은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용은 일본의 고대 국가의 형성, 그리고 다음 장에 삼국의 발전과 통치 체제까지 수업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3번의 삼국의 통치 체제, 거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에 삼국의 통치 체제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통치 조직의 정비 과정을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관등 조직 및 중앙 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조직. 고구려 같은 경우는 관등, 10여 관등이 있었고 수상으로서는 대대로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대대로. 가장 높은 관리의 등급에 있었던 사람을 대대로라고 불렀다. 백제는 그 밑에 상좌평이라고 있습니다. 상좌평.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상대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 세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니은의 걸품제도는 신라의 신분제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귀족 합의체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귀족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뭔가 결정사항을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인데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이라는 바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정사함회의, 신라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상대 등이 바로 그 회의를 주관했다고 해서 화백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3번의 지방제도는 그냥 눈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4번의 군사조직을 보시면 당시 사회는 전쟁이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조직이 바로 군사조직과 함께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을 지키는 장관은 군사도 함께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관이 군대 지휘관까지 함께 담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이 장수왕 때 아까 얘기 들었지만 북조와 남조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면 외교를 통해서 남쪽으로 충분히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이 589년도에 수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하나로 통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힘을 하나로 뭉친 세력이 바로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의 수와의 전쟁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던 살수대첩이 있죠. 살수대첩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 이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해가지고 약 30년도 가지 못하고 일찍 단명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왔던 나라가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는 수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제국을 이뤘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에서 이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이 천리장성은 이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 연개소문이 세웠던 그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이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고 결국에 마지막에 그 안시성 싸움이 있습니다. 이 안시성 싸움은 이 양만춘 장군이 활약을 했던 고구려의 전투죠. 그래서 수나라와는 살수대첩, 당나라와는 안시성 싸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겠습니다. 신라가 이제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제 그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게 됩니다. 신라는 한반도의 통일이 목적이었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맹을 맺을 때는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면 한반도의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신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속내는 신라마저 무찌르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백제를 멸망하고 고구려를 멸망한 다음에 마지막에 신라와 당나라 간에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백제의 멸망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지배층의 향락과 분열로 멸망했다. 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 하는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백제 부흥운동이 바로 복신과 흑치상지라고 하는 이런 신하들이 부흥운동을 펼쳤다. 복신, 흑치상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고구려의 멸망을 보시면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끼리 그런 권력 다툼이 대단히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또 허망하게 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의 부흥운동으로는 안승과 건모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신과 흑치상지, 안승과 건모잠, 단순한 좀 암기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신라의 삼국통일 보시면 자, 당나라가 처음에 그 동맹을 깨트리고 고구려와 백제, 심지어 신라까지 영토를 병합하려는 의욕을 보이자 결국 신라와 당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는 당나라와 신라와의 전투로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